옛날 옛적 한적한 마을에 사는 아르테라는 이름의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아르테는 평범한 대장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쇠를 두드리며 무기나 도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작품에 그만의 독특한 철학과 목적을 불어넣는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깊이 매료되어 그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피조물과 사물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아르테에게 한 젊은 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승리를 거두고 싶다는 열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전사는 아르테에게 최고의 검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지요. 아르테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전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승리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냐? 전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곰곰이 생각한 끝에 답했습니다. 나는 우리 마을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을 주고 싶소. 아르테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전사를 위해 특별한 검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전사에게 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평화라는 궁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임을 상기시켰습니다. 몇 달 후 전사는 다시 아르테의 대장관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검을 높이 치켜들며 전장에서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이기고 싶었던 것은 외적과의 전투가 아닌 마음속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내적인 전투였습니다. 아르테는 미소를 지으며 전사를 다독였습니다. 그대의 검은 단순히 강한 무기가 아니라 그대가 바라던 평화와 안전, 그리고 스스로의 평정을 찾기 위한 도구였던 게지. 목적은 이루었네. 그렇게 그 마을에서 아르테 대장장이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모든 물건과 생명체의 각자의 목적이 있다고 믿었고, 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끔 돕는 도구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은 아르테에게 물건을 의뢰할 때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 먼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마을 주민들은 아르테에게 단순한 대장장이가 아닌 목적을 찾는 이정표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와서 자신들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길을 함께 고민하였습니다. 아르테의 대장관은 단순한 작업장을 넘어 삶의 방향을 설정하고 자신만의 고유한 목표를 둔는 이들의 성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아르테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각자의 삶의 목적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아르테의 삶과 대장관을 통해 마을 전체에 스며들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아르테의 이야기는 목적론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깊이 있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고전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나라 철학자들의 숲속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아주 꼼꼼하고 현명한 철학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밀은 공리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는 진정한 행복과 도덕을 정의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나무는 너무나 특별해서 나무에 걸터 앉아 그늘을 즐기며 생각에 잠긴 이들은 누구나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된다고 소문이 자자했어요. 어느 날 왕국의 사람들이 밀의 나무 아래에 모여들어 각자의 고민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모험을 즐기는 마을 남자 소크라스가 큰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지요. 윌 선생님,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을 사람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전 모두가 웃으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윌은 나무 아래 편안히 앉아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크라스, 행복은 한 가지로 정의될 수 없는 복잡한 것이지. 하지만 만약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준다면 그것이 올바른 길일 수 있단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된다면 그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지. 소크라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한 작은 축제가 그건일까요? 모두가 함께 모여 즐거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축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요. 윌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요. 그렇다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쾌락에도 수준이 있다는 것이네.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며 노는 것도 좋지만 함께 지혜를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더 높은 수준의 쾌락일 수 있지. 그때 나무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젊은 여인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윌 선생님, 그런데 이런 축제를 준비하다 보면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 되지 않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누군가의 고통이 필수적인 것이라면 그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윌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이로구나. 공리주의에서는 단순히 행복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가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단다. 그럴 경우에는 모두가 조금씩 나눠 책임을 가지면서 고통을 나누어 덜어낼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니? 그러자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수크라스와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나누며 발전할 수 있는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답니다. 그 축제는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서로의 행복을 나누고 더 높은 차원의 쾌락을 찾는 아름다운 사건으로 전해 내려왔지요. 이 썰을 통해 미래 공리주의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그것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질적인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에 상상력과 창의력이 가득한 마을, 소피아가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이야기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데아스라는 이름의 장로였습니다. 이데아스 장로는 먼 나라의 철학자 플라톤이 전한 이데아론을 마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주길 즐겼습니다. 어느 날 이데아스는 마을 광장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자신만의 해석으로 이데아론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숲 근처에 거대한 신비의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에는 빛이 전혀 들지 않아 어두운 그 자체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은 무수한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동굴을 들어가려 했지만 아무도 그 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젊은 시절 그 동굴로 들어가 마침내 빛을 보았지요. 그곳에서는 내가 이제까지 마을에서 봐왔던 것과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이야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나무 한 그루를 보았는데 그 나무는 이제까지 내가 본 모든 나무들의 원형이었어요. 완벽한 형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잎 하나하나가 모든 잎의 이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내가 평생 동안 매일 마주하던 나무들은 그 나무의 그림자에 불과했던 겁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은 단지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보는 하늘, 타오르는 불꽃조차도 참된 모습의 일시적인 모방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계 너머에 있는 그 참된 이데아라는 사실이었지요. 이데아스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신비로운 감명을 받았고 그날 이후 소피아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자신들의 일상에서 숨겨진 이데아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마을은 더욱 다양한 창작물과 사고가 넘쳐났고 이로 인해 그들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이데아스에게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이데아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데아스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답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항상 미지의 것을 탐구하며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가진다면 우리는 언젠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여정 자체가 진정한 아름다움이지요. 이 이야기는 소피아 마을에서 계속해서 전해지며 그들의 사고와 삶의 방식을 더욱더 깊고 풍부하게 변화시켰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이렇게 또 한 번 사람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그들의 세계를 환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혜론을 실천하는 어딘가 독특한 도서관이 있었다. 이 도서관의 이름은 탐구의 집이었고 그곳에는 마을 사람들이 자주 모여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나누곤 했다. 어느 날 이 마을에 새로운 주민인 에밀리가 이사왔다. 에밀리는 대도시 출신으로 공부를 많이 했고 자신이 꽤나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탐구의 집을 방문하기로 결심하고 지식에 대한 자신의 우월감을 인정받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 했다. 도서관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거나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에밀리는 그들 중 가장 나이 들어 보이는 남자, 바로 마을의 지혜자로 소문난 할아버지 조지를 찾아갔다. 조지는 그녀의 방문을 환영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았다. 아, 새로 오신 분이군요. 무엇을 궁금해하시나요? 조지가 말했다. 에밀리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고 싶어요. 내가 책에서 배운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조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그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에밀리는 잠시 멈칫했다. 그것은 단순한 겸손의 표시라고 생각해요. 사실 난 많이 알아서 그와는 거리가 먼 것 같네요. 조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래서 당신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나요? 아니면 아직 배우지 않은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 에밀리는 쓴웃음을 지었다. 물론 아직 배우지 않은 것이 많겠지만 지금까지 배운 것도 상당하다고 생각해요. 조지가 부드럽게 웃으며 반문했다. 그렇다면 당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요?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이해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보일 때가 많아요. 맞습니다. 에밀리 씨,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가 더 많이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모두가 배우고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이에요. 에밀리는 조금 당황했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편견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는 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에밀리는 탐구의 집에 단골 손님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안다고 자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지식을 발견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 모두가 무지의 질을 실천하면서 그 작은 도서관은 지혜와 배움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